속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님.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오늘 주제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창희 인권인재 사무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MBC 뉴스데스크가 조금씩 정상화되는데 꼭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세상에 새로 고침입니다. 꼭지 제목이? 네, 그쪽이 짝퉁인 거. 이거 저작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정상화된 MBC가 따라하는 방송, 교통방송에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오창희 국장님의 이 멘트가 갈수록 세련되고 좋아지는 것 좋습니다. 같아요. 아주, 예. 네,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얘기가 이게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근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고준희 양 사건이 있었고 새남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반복되는 걸까요? 네? 이거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거부터 우리 얘기를 하죠.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아동 학대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두 사건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새 아이 화재 사건 관련해서는 그걸 반드시 아동 학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준희 양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결이 완전히 다르지만 새 아이 실화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일찍 부모가 되어버린 이 젊은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 3명을 이 사회에서 키우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첫 번째. 그 과정에서 이 젊은 부부 사이에 이해보다는 이제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었고 결국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이혼 합의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이제 애정이나 애증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약간 그 상황에서는 상황을 좀 놓아버린 거죠, 책임감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불을 내게 됐고 엄마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결국 이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학대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가 달리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어떤 불이 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은 방치.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학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오창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방치는 학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은 아이들이 4살, 2살, 15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어린 아이들은 24시간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학대인데 문제는 고준희 양 사건이든 이 3남매 사건이든 간에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건을 접하는데 언론은 이런 자극적인 사건을 굉장히 많이 보도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첫째로. 두 번째는 언론은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취재를 하고 시민들에게 보도하냐 하면 경찰의 입에 의존해서 하는 겁니다. 당사자들의 육성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포토라인에 잠깐 섰을 때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고 경찰은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런 자극적인 사건을 좀 좋아한다고 할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경찰이 좋아한다고요? 근데 공치사기가 좋으니까 경찰이 이렇게 이런 일도 해결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필요가 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 건 분명하지만 정말 3남매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 엄마가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두 사건의 실질적 진실이 뭐고 누가 그러면 뭐냐 이런 어떤 팩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또 이 두 사건의 한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비슷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두 분께 화두를 던지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 저는 바로 이 점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차별이 심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스트레스. 물론 이거 부모들을 지금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풀이 대상을 가장 어리고 약한 아이들한테 그냥 다 몰아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나이 어린 아이들이 전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이런 사회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상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이 사건이 그런지는 또 의문이고 또 하나는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요. 네. 이를테면 고준희 양 사건을 다루면서는 내연녀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더라고요. 네. 내연녀는 익숙하지만 내연남은 익숙하지 않은 게 한국 사회. 입니다. 그러니까 동거녀라고 얘기했을 때랑 내연녀랑 또 어감이 좀 달라요. 뭔가 좀 뭐 불륜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삼남매 화재 사건도 젊은 엄마가 굉장히 강조되고 네. 담배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담배를 폈다는 건 뭐 이렇게 되게 잘한 일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런 사회적 비난의 코드들이 이렇게 숨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실제적 진실에도 가기 어렵고 또 교훈도 별로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뭐 이런 기사를 다루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인정하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코너가 새로 고침이니까 만약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현실을 담고 있다면 그렇죠. 아이들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아동 학대나 아동에 대해서 이제 그 함부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 그 부모나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사실 이제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요즘에 이제 혼합가족이라고 해서 그 아동을 내가 낳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가족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 같은 뭐 계분이 계모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부각돼서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이제 그 부모들 뭐 아이들 여러 상황에서 조금 그 이해의 폭이 넓게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면서 또 생기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이제 이 자녀에게 모든 화풀이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어려운 사회 뭐 환경이라든가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심이 되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여기서 그 좀 단서를 달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마땅히 보여야 되는 모습과 그렇죠. 태도라는 게 있는데 상식 수준에서 볼 때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런 구조적인 그렇죠. 문제는 이런 데에서 그분들을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당한.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단서로 깔고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창혁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부모들만의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디안들이 그러기도 했다 그러고 아이는 부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마을이 그렇죠. 또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되는데 자 23살입니다. 만 22살의 부모인데 애가 셋이에요 벌써.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겪었을 고초나 이런 것들은 익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22살, 23살에 변변한 직장이 있을 리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청년 실업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젊은이들에게만 새 아이의 양육을 맡겨놓는 구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나 또는 국가 공동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파리에서 택시 운전하셨던 홍세호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외국인으로서 프랑스에 살지 않았습니까? 애 둘을 키웠는데 아주 자세한 육아 지침서 같은 것까지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장면입니다. 아이가 막 울고 보채잖아요.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젖도 물리고 그러면 먹였으니까 이제 자야 되는데 또 안아달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애 키울 때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서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아주지 말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한 번 보채고 두 번 보채고 다시 안 보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아줘 버릇하면 계속 안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물론 이건 그 프랑스의 육아 전문가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꼭 한국에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애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애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애를 잘 키운다는 건 어떤 것인지 사람들마다 말도 다르고 네. 경험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네. 나이가 어리면 더더욱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도와주는 게 이를테면 육아수당이 좀 나온다든지 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은 우리 국가가 그 정도까지는 갔지만 한 발 더 가진 못했다. 잠깐 여기서 바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가정에만 맡기고 부모한테 맡길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신데, 자 그러면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이웃집이나 우리 사회나 국가가 그죠? 양육수당 주는 거 말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동 학대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부터 시작해서 또 아이들의 보호, 구제까지가 포함이 되는 건데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그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예. 뭐 충분한 금원이 지급이 돼서 양육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네. 사실 그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또 세금 많이 걷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웃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는 정도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책임감과 공감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게 더 네. 먼저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아파도 상대방은 아픈지 안 아픈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때리면 아픈데 내가 저 아이를 때리면 저 아이가 아플까? 이거 생각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이 현대인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학대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당연히 기본적인 마음은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하려는 게 많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냥 손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진짜 일이 닥치고 보면은 할 게 한두 끝도 없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 부모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본인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설정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옆집 내지 윗집에서 아이가 막 울어요. 네. 그다음에 엄마나 아빠가 막 혼내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전적인 뭐 그동안의 한국에서는 남의 집 일에 관여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애 혼내나 보다 하고 모른 척 했잖아요. 아니 아동학대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뭐 초인종을 눌러보거나 네. 또는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서 저는 발전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요? 이를테면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길거리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을 때린단 말입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했어요. 가서 말려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그럼 내 마누라 내가 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네. 순간적으로 네. 아 맞아 내가 무슨 상관이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20년 전 우리 수준이. 그러나 가정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는 거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예. 또 여성단체에서 사회를 많이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좀 커지고 네. 이제는 시민 대부분이 누구나 다 범죄라고 인식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예. 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남의 집 일이라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사건만 터졌을 때 네.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뭐 구체적인 뭐 그 어떤 팁을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요. 네.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그 독거노인이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유나 이제 요구르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음료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많이 해요. 경찰에서도 많이 하고. 네. 그럼 하루에 한 명씩 누군가 방문자가 있는 겁니다. 관에서 직접 배달해 준다고요? 네, 하기도 하고 뭐 경찰의 방범협의회 같은 데서 착한 일 한다고 그런 걸 하기도 해요. 예. 이미 10년 넘었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거죠. 어르신들 입장에서 누군가 매일 방문하니까 좋고 방문하면서 뭔가 하여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우유나 이런 걸 주니까 좋고 네. 그 배달하는 분들은 매출이 올라서 좋고 네. 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좋은 일 해서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문 시스템이 있다 하면 그게 왜 아이들에게는 적용되면 안 되냐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가 단순히 그러니까 육아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예산만 배정해 줄 게 아니라 자활 사업 같은 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들에게 네. 단순히 수급비만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근로 의욕도 갖고 또 노동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같은 거.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활센터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해서 강의 듣고 기술 교육도 받고 그래야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수당도 부모가 될 교육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어떤 교육보다 필요하거든요. 다른 어떤 걸 배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 되는 교육, 부모 되는 교육이 중요한데 실제로 보면 어디에서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들면 원영이 사건이 그 뒤에 취하가든 같은 게 이틀인가 안 나오면 교사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되는지니까 확인해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나온 문제가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나왔던 건데 지금 카카오톡으로 김만옥님 같은 경우 바로 그것 때문인지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관할하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돌아보면서 구청에 민원 처리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또 동사무소 복지센터에서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또 그런 식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관리사무소의 아저씨가 뭐 그 집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방문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규 같은 것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구청이나 이런 곳에 그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인력이 없고 실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들은 전부 다 옳은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예. 하고 있지만 또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중에 또 하나는 그 아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우리는 특히 아이를 그 어른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죠. 아이의 인권이나 생명권에 대해서는 어른처럼 존중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형법에 보면은요.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 부모를 살인하게 되면 존속살인이라 그래서 가중처벌이 돼서 7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식을 살해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아살인죄의 형량하고 그다음에 존속살인죄의 형량하고 일반 보통살인죄의 형량이 다 달라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영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륜 같은 것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혹은 출산으로 이제 엄마 산모가 좀 정신이 없을 때 아이를 그 좀 잘못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주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영아살인죄 형량을 낮췄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걸 다 방비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15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그 부모가 방치를 하면은 처벌을 받게. 지난번에 괌에서 그 법조인 부부 봤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그럼에도 그런 사회에서도 아동 학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근데 고준희 같은 8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만은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데부터 사실은 문제의식이 시작이 된 거고 거기서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5006님 같은 경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무료로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영아 말 그대로 영아 같은 경우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도 아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낳고 키워본 워킹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기
아기 때에 그 아기를 누군가가 전적으로 돌보지 않으면 아기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어른의 희생이나 어른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것만 계속해서 강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린이집 많이 늘린다, 뭐 한다 이런 여러 대책도 나오는 건데 네. 그런 거 가지고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네.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뭐 복지 서비스, 동사무소 이런 뭐 프로그램을 한다고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센터에 가야만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네. 구호로는 좋은데 실제로 그래야 되는데 네. 문제는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과로로 돌아가시는 분들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운 건 네. 경찰관 같은 경우에 2만 3천 명을 또 늘리겠대요. 박근혜 정부 때 16,000명을 늘렸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쪽 인력은 잘 늘어나요. 근데 사회복지 공무원들 인력은 그만큼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돌봄의 문제잖아요. 예. 누군가 찾아주고 누군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수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 수 있는데 네. 그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냐 배치를 하고 있냐는 반성할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1.7%가 상승이 됐고요. 그래서 63조 1,554억 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그 3,500개 읍면동 전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아동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정책이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기초수급 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 교육 확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안 돼. 그건 비유적인데 부모 자격증 있는 사람만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 하실까 싶은데 근데 5713님이 그 비슷한 문자를 주신 게 학교나 지자체에서 어려운 미적분 말고 성교육, 부모교육 같은 시민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혼인신고 시 부모교육 영상을 의무적으로 보도록 한다든지 부모교육 가이드북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아까 오창익 국장님 프랑스의 경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하는데 천주교에서요.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혼인교리라고 그래가지고요. 강의를 들으러 다녀야 돼요. 아 그런가요? 6개월 동안 들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예시장에서 하면 상관없는데. 네. 혼배 성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가 그냥 아무나 붙잡아두고 강제로 교육시키는 건 문제지만 예. 교육의 의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국가가 어떤 일정한 서비스, 특히 뭐 영유아와 관련된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건부로 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취자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정말 배워야 될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아주 낮은 수준의 성교육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네. 부모들 교육을 중학교 때부터 배워야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렇죠. 없다고 걱정하면서도 그렇죠. 실제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라고 하면 끔찍한 거거든요. 자, 22살밖에 안 됐고 3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ASS를 낳고 어떻게든 키우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고마워해야 돼요. 그럼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간 겁니다. 저는 일부 극소수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됨의 도리가 육아라고 하는 게 애한테 먹을 거를 줘서 신체적으로 이제 커가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던 거 정말 큰 착각이다. 그렇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없는 거죠. 부모 되면 자동으로 아이 키운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부터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박은경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주차장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무도 왜 우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저도 지켜보다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라 싶어서 아이에게 다가가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그 노영희 변호사님은 공감 능력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결국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그러겠죠. 근데 이제 조금 그 다가가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순간적인 그 머뭇거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요즘에 그 사회가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러한 그런 기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는 우리 전체가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이들이 뭐 울고 있거나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더 기울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8152님은 출생신고 때부터 가정방문을 해서 집집마다 사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를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복지망이 너무나 구멍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이야기 참 쉽게 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힘들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임금도 정말 낮고. 정말 낮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 담당을 하면 공무원 봉급을 그대로 받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외주형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저임금이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경마의 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직장에서 잘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죠. 또 그러한 일을 하면서 봉변을 겪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네. 많으세요. 그분들이.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중에서 60% 이상이 장농. 자격증이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그거 하느니 장사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그러니까 분들이. 아까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닌데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본다면 옛날에 아이는 마을에서 키웠다라는 얘기에서부터 뭔가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니냐.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사는 옆집일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빌라촌에서 같은 위아래집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국정원 예. 특활비 관련해서. 예,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 그 돈을 100억 주사 맞는 데 쓰지 말고 아이들 육아수당에 좀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 필요하니까 그런 게 이제 채택이 됐고 뭐 예산으로 책정이 됐겠지만 네.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걸 심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결국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만 가지고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IMF 직후를 생각을 하면은 경제적인 파탄이 결국 가정의 해체로 연결이 그렇습니다. 됐던 예. 우리가 그걸 뭐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에서의 육아 환경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고 좀 필수 조건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국가가 좀 더 이 범위를 확대하고 또 어떤 그 액수도 올려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맞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부족한 것들을 마을이 이웃이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이냐. 이게 결국은 새로 고침의 이제 그 단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남 탓은 잘하는데 사실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의 복지 서비스는 지방 정부를 통해서 진행되고요. 그렇죠. 지방 선거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탓이라고 고백하는 도백이나 시장은 별로 없는데요. 이런 건 정말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들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208님이 문자 보내서 아이들한테는 투표권 없지 않느냐. 정말 뼈아픈 문자인데요. 정말 핵심을 찌르시는 그러니까요. 어쩌면. 참, 이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새해 벽도부터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어찌 보면 팔가닥붙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새해 첫 주제로 이걸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 마무리하고요. 오창익 국장님,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